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학생부가 활용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과정부터 살펴가면서 학생부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크게 이제 선발 과정은 두 가지로 봅니다. 일괄 합산 전형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 전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괄 합산 전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서류라든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서류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곧바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괄 합산 전형이고요.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대개 두 가지 단계를 두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류를 받지요. 이제 서류라는 거는 우리가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 가서 1단계 성적,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이라는 건 서류 성적을 얘기하겠죠. 이 성적하고 면접을 합산을 해서 결국은 최종 합격자를 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보다는 대개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사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 전형의 사례인데요. 일괄 전형의 사례에서 건국대 KU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입니다. 한 번에 이제 원샷에 이제 합격자를 내는 건데요. 학생부 교과를 40% 반영하고요. 서류를 60% 반영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의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요. 1단계 서류 100%죠.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3배수 정도를 이제 걸러내서 2단계에 가서 1단계 서류 40%하고 2단계 면접 60%로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일괄 합산 전형이든 단계별 전형이든 서류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서류가 활용되는데 그 서류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가 활용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죠. 반드시 활용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받는 서류도 있고 받지 않는 서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받는 서류는 필수고 또 선택적인 서류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요, 학생 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줄이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평가 절차가 이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건국대학교의 평가 절차 시스템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요. 우선 사전 단계에서는 해피 제척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수험생들하고 연관된, 예를 들어 친인척 관계라든지 또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이유가 있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그분들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사도라든지 외부 경력이라든지 또 의심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다 해야 되겠죠. 또 자격 심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1단계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번 서류 평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실사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점수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 선발이 마무리되면은 2단계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또 거기서 질문도 뽑아내고 또 면접 평가도 진행이 되면서 면접 재심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면접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면은 여기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유사도 검증을 하는 거니까요. 정말로 철저한 그물망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과연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정말 투명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그와 같은 부분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로부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저 내신이 얼만데요. 혹시 이 내신 가지고 이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신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라 할지라도요. 내신이 3.0인 학생과 5.0인 학생이 똑같이 지원했어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3.0인 학생이 떨어질 수 있고 5.0인 학생이 반대로 붙을 수가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성적만으로 뽑질 않고 성적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사실 선생님 학교에서도 지난해에 내신이 5.0이 넘는 그런 학생이요. 서울의 유수의 대학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사례들을 본다라면은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드시 성적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학생부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학생부에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당겨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생부에 당겨야 될 내용을 설명하면서요.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지피지기면 백천불태다. 역시 이제 어떤 경쟁의 상황에 나가서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생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의 어떤 구성에 대한 것은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대개 이제 10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볼 때요. 오른쪽에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6번, 7번, 8번, 9번, 10번 항목.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주로 서술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좌측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기록사항들이고 또 이 부분들은 대개 이제 정량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주요 영역별 입력 가능 글자 수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는 한글로 200자 정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는 600바이트입니다. 한글 글자 수 곱하기 3 하면은 이제 바이트 수가 되게 나온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기록하는 나이스는 바이트로 이루어졌지 한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기 위해서 한글 글자 수를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요, 자율 활동하고 진로 활동이 천자고요. 동아리나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500자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일반 과목별로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부분은 과목별로 500자씩 기록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담임 선생님이 권한을 갖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500자만 딱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후 활동인데 교육과정상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방과 후 활동을 했을 경우에 500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예체능 과목도 똑같이 과목별로 500자고 거기에도 똑같이 개인별 특기 사항을 담임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는요. 공통 과목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제 500자 정도까지 기록할 수 있고요. 과목별로는 이제 250자 정도까지 기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1000자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선생님들께서 기록하는 나이스는요. 한글 글자 수로 절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글 한 글자는 사실은 3바이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영문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건 1바이트고요. 엔터를 한번 쳤다 하면 그건 2바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트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500자로 기록을 500자고 이제 1500바이트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이트로 계산해서 기록하면요. 500자가 아니라 600자 정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양보다 100자 정도 더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3000바이트인데 일반적으로 한글 1000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글로 기록하면 한 200자 정도는 더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글자의 양,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더 기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본인이 잘못 알고 그거를 기록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기록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고 또 학생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수시 모집 원서도 마무리됐고요. 고3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지난 9월 달에 이제 9월 11일 날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고 이미 이제 상담은 8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특히 이제 한 학생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바로 이제 이 사진 속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사진 속의 학생은요. 저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수능 성적이 막상 고3에 올라와서 보니까 참 여의치 않다라는 거. 저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학생들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 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니 또 이제 대학별고사를 준비하자니 면접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제 논술이 되겠죠. 특히 이제 논술 쪽에 학생부가 약한 학생들은 이제 논술이나 적성 쪽에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논술이나 적성 쪽에서 조금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작에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 관리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그 장면을. 그 학생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뭐 지나간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에 충실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오늘 방송을 보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사실 지원하고자 한다라면은 이미 학생부가 1, 2학년 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는 건 사실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죠.
물론 3학년 그 학생부도 들어가긴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라면은 그 학생부에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내용도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3학년에 올라와서 학생부 관리하기란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능 준비도 해야 되죠. 입시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그 진로에 맞춰서 이런 활동을 하기가 또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1, 2학년 때 학생부 관리에 이제 전념을 해서 3학년 올라가서는 후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괄 합산 전형보다는 단계별 전형이 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학생부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아주 최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거의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은 거의 많지 않지만은 최상위권 대학, 이제 손에 꼽을 정도의 대학들은 이제 체제를 적용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학생부 자체고 아주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 때문에 수능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역시 이제 학생부 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학생부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신 성적이라는 정량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정성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대학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비교과라는 부분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첫 걸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그 사진의 학생처럼요. 여러분의 그 진로에 대해서 과연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지금 고3 담임을 하면서요. 선생님 반 학생 중에서도 고3에 올라와서도 아직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고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지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이 학생이 수능이라든지 뭐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라면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겠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참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를 정하고 원서까지도 이미 다 쓴 상태긴 하지만은,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가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앞에 서서라도 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봅니다. 물론 진로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이 진로라고 생각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예 진로 자체가 불투명하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명확한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이제 진로가 중간에 바뀐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 진로가 바뀌었는데 학생부에는 진로가 이제 A라는 길로 가다가 B라는 길로 바뀌어져 있는데 대학에 그 서류를 낼 때 이것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바뀌는 경우는요. 얼마든지 어떤 장치가 있느냐 하면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 진로가 바뀌게 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면 그건 대학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로 설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됐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진로가 돼 있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정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은 학교에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서요, 뭔가 어떤 결과를 내는 학생들은요, 끊임없이 기록하는 학생들, 끊임없이 정리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를 봤거든요. 물론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건 한 가지 이치로 통하거든요.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신 성적도 열심히 듣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반드시 본인이 이제 기획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습장 같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정리해 나가길 바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경쟁력 있는 비교과를 이게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교 교육 과정에 80% 이상은 전부 수업이에요. 대학에서도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방관자가 아니라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 속에서 보다시피요, 좌측에 있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은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과 의견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본인들이 뮤지컬로 각색을 해서 직접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는 수업의 주인공이 선생님이 아니라 수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그 수업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이 있죠. 말 그대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탐구했는지 적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업이고, 그 수업 속에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끼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역동적인 내용이 학생부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비교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수업에 그냥 무조건 참여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언제나 이렇게 이제 협의하는 모습, 상의하는 모습,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는 모습,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옆에 늘 함께 가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더불어 가서 같이 협력적 사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비전이 제시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이제 화면 속에 사진에서 봤겠지만은 친구들하고 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얘기해보고 또 뭔가 확장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이제 선생님이 쓰잖아요.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요. 근데 제가 꼭 잊지 않고 그 기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수업 시간에요. 가능하면은 물론 이제 학생들도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선생님 얘기 듣고 자기가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설명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정리하는 방식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특징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한 학생은 선생님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 학생의 내용은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고민스러웠던 거 이런 것들 질문하고요. 사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선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날 배울 과목을요. 미리 좀 한번 예습을 해오는 거예요. 예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업이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게 이제 협력 수업, 협동 수업, 모둠 수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모둠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의견도 들어가면서 궁금한 걸 이렇게 대신 설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뭐 친구들 전체를 두고 내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똑같은 학생부를 보고서 그 학생의 활동 내용을 이제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활동 내용이 전문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하고 매우 중요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전문적인 능력이 바로 그 학생의 어떤 발전 가능성, 다시 말하면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방금 전에 봤던 화면 속의 학생의 사진처럼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 근거를 제시하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시간에, 이제 과학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블록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잘 세우면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얼마만큼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어떤 전문성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제 진로하고 연관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비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독서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뭐 요즘 취업 때문에 뭐 취업이 안 돼서 학생들이 취업 중심으로 대학을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대학은 취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이에요.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근간은 바로 무엇이냐면 독서예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그 속에서 간접 경험을 쌓느냐라는 부분은 대학에서 그 학생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이 독서의 영역이 독서 활동 상황이라 해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고 본인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독서 활동 상황이 책 제목하고 저자만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독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서 활동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독서 활동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죠. 이 특기사항의 각 과목별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또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기록하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부분에도요. 얼마든지 독서 활동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했던 독서 활동 상황이라든지요. 독서에 대한 노력들은 학생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독서 활동 상황에 책 제목 그리고 저자만 쓰게 돼 있다 해서 그걸로 끝내지는 말고
다른 영역들에서 여러분들의 독서 활동이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도 담임을 맡으면서요, 고3 담임을 맡으면서 선생님 반 학급 아이들에게도요, 자율활동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로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자기 느낀 소감을 얘기하고 그 책을 통해서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진로 독서 소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활동 내용을 자율활동에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독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책 제목하고 저자만 적게 돼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책 제목하고 저자를 갖다가 많이 적는다고 해서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읽고 내용을 알고 있는 책에 대해서만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 2단계에 가서는 사실상 면접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때 면접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독서 목록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책에서 의미 있게 생각했던 구절을 얘기하라든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서 그 속에 기록해야 된다는 부분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있죠. 특히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국문과를 나왔으면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문과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대학에서 볼 때는 국문과에 어떤 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고 할 때 가장 유심하게 볼 게 뭐겠어요? 그건 바로 국어 성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국어와 관련된 활동,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 학생이 활동했는지 국어 관련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거 볼 테고요. 국어와 관련돼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것도 이제 살펴볼 테고요. 국어와 관련돼서 교내대에서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볼 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만큼은 여러분들이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또 활동도 매우 역동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국문과다 그러면 국어 관련된 대회도 교내 대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어와 관련된 쪽의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 다른 모든 수업도 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국어와 관련된 수업은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실천을 해주길 바라고 이것이 바로 어떤 진로에 대한 역량, 진로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딱 한 번만 보고 객관식 시험을 한 번만 보고 대학에 한 번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되던 시대에 그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에 이제 만약 선생님이 고등학생이라면요. 뭐 제가 이제 국문과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동아리라든지 또는 국어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제 나름대로 역량 있게 이렇게 꾸려갈 수 있겠죠. 저는 제가 만약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국문과를 지원하고 싶다라면 특히 저는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교내에서 문학 동아리도 하면서 실제로 작품도 쓰고 그 작품들을 발표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준비해 가려면은. 근데 준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이 쓴 시를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한번 낭독을 해주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가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쓴 시를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최진규. 가야 할 길이 거칠고 험해 채이고 넘어지고 상처 입어도 마음의 한 자락을 그나마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을 그릴 수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의 숨막히는 무더위에도 칼바람이 불어 가슴을 파고드는 한겨울에도 오직 당신이 있어 당신을 그릴 수 있어 어떤 고난도 아픔도 달게 삼키고 참아낼 수 있답니다. 사실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에 비하면 나는 하잘것없는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손길이 닿으면 어둠은 찬란한 새벽으로 태어납니다. 당신 언제든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그리는 나만의 간절한 화폭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 시를 낭독을 했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학생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더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말씀에 학생부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을 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 비교과 중에서요, 이 정량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상 경력이에요. 이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 대회들의 이제 수상 실적을 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쌓을 수 있으면 쌓아라. 요즘 뭐 그 교내대에서 상이 너무 남발돼서 상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 상을 수집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진로하고 연관된 과목에서의 수상 실적은 좀 갖추는 게 좋다. 그게 이제 그 학생의 어떤 학업적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교내 경시대회에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진로 탐구 대회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떨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회 참여를 하세요. 물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는다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대회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또 피력할 수 있는 본인이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그 과정의 하나로서 대회에 참여했던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피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수상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쌓아 나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색 활동을 이제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대개 이제 저는 이런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죠. 이것이 대부분 행사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어떤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고민하고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어떤 주체가 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급 내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활동들, 예를 들어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특색 활동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 특색 활동이 학교의 특색 활동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학년의 특색 활동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학급만의 특색 활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특색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이것이 형식화돼 있고 너무나 기계화돼 있다 보니까 학생부를 보면은 참여하던 학생의 어떤 활동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겠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따라잡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면접 따라잡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그 속에서 느꼈던 것들, 또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내용들을 진로 활동에 학생부인들이 기록을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뭔가 창의적이고 특색이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이 했던 그런 활동 중에서는요, 1인 1기라고 해서 학급 내에서 본인이 한 가지 역할을 누구나가 다 맡아가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진로와의 연관성도 같이 쌓아가는 그런 역할들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독서 같은 경우도 진로 독서 소모임을 만들어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진로가 유사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진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은 뭔가 차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그런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일관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저 선생님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그 바뀌는 것들이 어쩌다가 뭐 한 1년 정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어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했다. 이런 경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뭐 한 2달 또 3달에 한 번씩 본인이 생각이 바뀌고 또 동아리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또 진로와 관련된 역할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면 그 역할도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또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요, 뭔가 좀 꾸준히 본인이 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일관성을 갖고 끝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많이 얘기들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라는 거는 기록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단 한 글자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선생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그 수백 명이 되는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요. 자기의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라면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그걸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생님과의 관계,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기장을 쓰듯이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 뭐 그렇다 해도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큰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는 수업 중에 겪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록해 놓는 그런 그 기록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그걸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또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뭐 콩나물 500원어치 산 것까지도 뭐 하루 다 써가면서 이렇게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그런 주부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계부를 써서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해야 건강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도 여러분들의 꿈이 담겨있는 그런 학교생활기록부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을 때마다 그걸 기록해 놔야 돼요. 왜? 그래야 선생님하고 소통을 할 때 선생님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께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뭐 어제 있던 일도 까맣게 잊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학생부라는 게 기록이 이렇게 되잖아요. 대개 이제 학기 중심으로 기록돼서 1학기 때 기록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학기 때 기록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2학기 때 기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4월달, 5월달 1학기 때 기록됐던 내용들을, 정리됐던 내용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겨울에 가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기를 쓰듯이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록된 내용을 선생님하고 소통이 된다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한 학생부를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디딤돌이 된다. 선생님도 선생님 학급에 이 학생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늘 오면은요, 아침에 오면은 기록장부터 딱 꺼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 그 학생의 그 기록한 내용을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활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록하실 때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보고서 그대로 기록할 수는 없죠. 이게 사실에 입각한 건지 또 그 학생이 진짜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을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기록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자체가 학생부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서 학생들을 불러오는 거니까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잘 돼 있는 학생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명심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학생부가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마칠 때쯤 어느 정도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부는 학년이 넘어가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완전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학년이 넘어가면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늘 이 선생님께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부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대부분 출력을 해주시고 이제 본인의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대부분 해주셔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본인의 학생부를 출력을 해서 꼼꼼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주 봅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했던 것이 누락이 됐다든지 본인이 수업 시간에 그 활동됐던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꼭 챙겨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만 성적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 학급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이렇게 늘 보면요, 아쉽게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담임의 입장도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처연합니다. 물론 본인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성적이 안 올라갈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참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위로해주기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공부는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학생부 기록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학생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부는 노력한 사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수업 시간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다. 동료들과 열심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리합니다. 수업 시간 철저하게,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모든 내용들은 학생부에 정확하게 잘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은 지금까지 교직 생활을 하면서요, 참 많은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한테는요, 꼭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요, 때로는 좀 이렇게 한눈도 팔고 싶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소홀해지고 싶을 그런 때도 있지요. 사실은 뭐 그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부라는 것들을 놓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놓고서 생각할 때는 사실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순간이 이렇게 소홀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아쉬움 속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